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공연 콘텐츠 기획과 예산에 대해서 공부하게 된 한국영상대학교 공연기획연출학과의 황준태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강의를 50분 내로 끊어야 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좀 진행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좀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획이란 단계, 언제 어디서 어떤 아티스트의 공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리하는 것이 바로 기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기획이 수립이 된 다음에는 이제 홍보나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티켓을 판매하든 협찬사를 모집을 시키든 어떤 매출을 발생을 시키고 공연 준비를 걸쳐서 진행은 연출이라는 단계와 운영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수익 분석을 하는 것이 바로 공연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연은 100% 수익 사업입니다. 저희가 공연이나 뮤직 페스티벌은 수익의 구조는 티켓 판매나 또는 기업의 협찬, 지역의 또는 지자체의 재단의 지원 사업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수익 매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콘텐츠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나 마케팅이 공연 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연을 알리고서 티켓 판매의 극대화를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가장 공연 콘텐츠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수업 내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연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콘텐츠에만 중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는 사람들이 어떤 걸 보고 싶어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거에 맞춤으로써 공연을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수업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연에 대해서 가르치게 될 그래도 강사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음향학을 전공을 했고요. 공연기획사나 그다음에 방송국, 그다음에 잡지사 기자를 통하여서 현재는 한국영상대학교라고 세종에 있는 도시에 있는 공연과의 좀 교수로 이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진했던 프로젝트들입니다.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나 브루노마스 내한 공연, 그 다음에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자미로과이, 그 다음에 이벤트적으로는 경주 이스탄불 세계문화 엑스포나 푸드 앤 와인 페스티벌 이런 사업들을 좀 추진을 해왔고요. 여기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전통예술 쪽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 전통예술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했던 사업 중에는 한예종이 96년도인가 5년도에 생겼었죠. 그때 한예종에 국악원이 생겼을 때 그 전국 투어 콘서트를 제가 첫 직장을 다닐 때 추진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탄불 세계문화 엑스포를 추진할 때 개회식 주제 공연 자체가 우리나라를 내놓을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국악 쪽의 아티스트 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공연을 추진을 했고요. 저때 무용팀은 정동극장과 함께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프로젝트입니다. 저의 화려한 사진들이 왼쪽에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바로 다음 달에 제가 출국을 하게 됩니다. 이태리 밀라노로. 그래서 동계올림픽 코리아하우스라 그래서 한국관이 수립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연을 제가 맡게 됐고요. 바로 얼마 전에 7월 달에 25년도 7월 달에 충청학예 유니버시아드 대회 대기인수 문화행사에 제가 총감독을 맡아 추진했습니다. 또한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쪽인 세종 옆에 공주란 도시에서 주제 공연 웅진 판타지아라고 융복합 실감형 융복합 공연을 제가 총감독을 맡았고 공산성 미디어 아트까지 정말 화려한 경력이라고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 하여튼 이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들을 오늘 수업 때 여러분께 좀 많이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좀 말이 빠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 2000년대 이전에는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LP, 그러니까 롱플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CD, 음반 산업이 거의 주된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음반을 구매를 하고 집에서 이거를 재생할 수 있는 플레이어를 통해서 내가 음악을 소유하는 개념이었다면 2000년대 이후서부터는 음악 산업 자체가 이제는 스트리밍으로 바뀌게 됩니다. 스트리밍으로 바뀐다는 건 뭐냐면 mp3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애플 뮤직이나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내가 음반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독료를 내고 원 없이 음악을 듣는 세대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음악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음반 판매나 또는 레코드 판매나 이런 것들이 최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음반 산업이 붕괴가 되다 보니까 음악 산업에 일을 하고 있는 뮤지션들 같은 경우는 공연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화려한 공연 산업에 대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음악 산업이 음반 산업을 넘어서
그리고 음반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공연 산업이 커지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연 기획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겠고 그런 분들도 계시겠고 또는 취미적으로 내가 공연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공연 기획사는 바로 미국 LA에 위치하고 있는 바로 라이브 네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에 대한 콘서트 계약을 체결을 하고 전 세계 투어를 일으켜내는 전 세계 최고의 공연 기획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사가 미국에 있고 한국을 포함해서 32개 지사를 갖고 있는 곳이 바로 라이브 네이션이라는 공연만으로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공연만으로 수익을 창출해내는 그러니까 공연 산업이 이제는 작은 시장이 아닙니다. 기존에는 이 공연 산업이 영화 산업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영화 산업이 1조 원 정도 되는 시장을 갖고 있었는데 작년에 코로나 이후를 넘어서면서부터 23년도서부터 그리고 작년 24년도에 드디어 공연 시장이 영화 시장을 넘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음악 산업이 그 스트리밍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음반 산업 자체가 무너졌듯이 영화 산업 자체도 OTT의 발달로 인해서 영화 산업이 집에서 이제 혼자 보는 시대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연 산업이 여러분들 정말 유망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드디어 우리가 영화 산업을 넘어섰고 특히나 그 매출의 30% 이상은 뮤지컬이 담당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연 산업의 거의 30% 그리고 진두지휘적으로 공연을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뮤지컬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전통예술 분야는 아주 미비한 정도의 수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시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달라지지 않으면 전통 문화 공연의 시장 자체는 역시나 소소한 비율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연은 100% 수익 사업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전통문화예술은 향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산업의 구조는 티켓을 판매하거나 협찬 수익을 끌고 와야 이것을 할 수 있는 산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우리는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티켓 판매 같은 경우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공연이 이루어지는 대한 홍보에 포커싱이 맞춰져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누가 공연을 하느냐, 바로 아티스트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아티스트가 누구냐에 따라서 티켓 판매는 확연하게 달라지겠죠. 여러분들의 공연에 방탄소년단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시간 만에 티켓은 솔드아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티켓 파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티스트가 갖고 있는 티켓 파워, 이를 통해서 티켓 판매가 주 수입원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바로 협찬사입니다. 협찬사라고 하면 우리가 영어로 스폰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티켓 판매가 솔드아웃이 되지 못할 것을 우려를 하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는 또 자신들의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콘서트 업계와 공연 업계와 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협찬사 같은 경우는 관객층에 대한 구조를 따지게 됩니다. 이 공연을 20대가 보러 오냐 30대가 보러 오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로 찾는 생활용품이 무엇이냐 찾고 있는 문화적 트렌드는 무엇인가를 검토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협찬사들은 현물을 투입을 하든가 또는 현금을 투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공연기획사에서는 협찬에 따른 베네핏을 제공을 하게 되죠. 이 협찬에 대한 부분도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연에 대한 포스터입니다. 포스터인데 플라시도 도밍고나 그 옆에 있는 제프 로버 퓨전이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이 둘의 포스터를 보게 되면 뭔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건 뭐냐면 세계의 거장 오페라의 제왕 플라시도 도밍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시도 도밍고라는 이 브랜드 가지고는 티켓 판매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오페라의 제왕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줌으로써 오페라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이 공연을 오게끔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제프 로버 퓨전 재즈 콘서트 같은 경우도 그 위에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어떤 내용들을 적어 놓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공연 티켓 1+1 선정 작품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공연의 우수성이 있겠구나라고 판단하기 위한 어떤 이런 수식어가 달라붙게 되죠. 그래서 공연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아티스트입니다. 아티스트. 이에 비해서 콜드플레이, 정말 세계적인 밴드이죠. 콜드플레이의 내한 공연, 콘서트 포스터를 보게 되면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현대카드가 협찬을 하다 보니까 현대카드 슈퍼 콘서트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티스트 이름이 들어가 있고 언제 어디서 이 공연이 열린다만 들어가 있습니다. 뭐 전 세계를 휩쓴 뭐 최고의 밴드 이런 수식어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연의 핵심은 아티스트가 핵심입니다. 전통 문화를 하시는 분들도 자신의 브랜드, 자신이 갖고 있는 콘텐츠 자체가 큰 의미를 갖고 있고 콘텐츠로서 브랜드를 갖춘다면 이런 포스터조차도 가장 심플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예시로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예, 지금 보실 여러분과 함께 보실 동영상은 폴 맥카트니라고 저 비틀즈 멤버였죠. 우리나라 내한 공연을 온 적이 있습니다. 현대카드가 협찬사로 진행을 했었고요. 당시에 티저, TV 광고를 어떻게 하셨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어떤 정보도 제공을 하진 않습니다. 이퀄라이저 같은 어떤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것이 중앙에 나타나 있고 비틀즈의 최고의 명곡이죠. 헤이 주드. 예, 갑자기 노래 제목이 생각이 안 나서 그 노래가 흘러나올 뿐입니다. 이것을 CF로 틀었다는 것은 뭐냐면 네가 원한다면 네가 찾아봐라. 나의 공연을 보고 싶다면 할 정도로 되게 강인한 그러니까 아티스트의 브랜드로서 이루어진 어떤 그런 정말 최고의 광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광고가 CF 업계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돼서 그 다음에 콜드플레이가 내한 공연을 할 때도 유사한 형태로서 CF를 만들게 됩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현대카드가 서포트를 했고요. 그래서 슈퍼 콘서트라는 명칭으로 됐지만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 내한 공연 때처럼 단순하게 콜드플레이의 가장 유명한 곡을 이퀄라이저로 보여주고 딱 단순한 메모만 보여주게 됩니다. 너무 늦어서 미안. 자신들이 데뷔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내한 공연을 원했었지만 드디어 10몇 년 만에 이제 우리나라에 내한 공연을 하게 돼서 그거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 언제 어디서 이 정도만 보여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티켓 판매, 공연에서의 핵심은 바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누가 공연을 하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콜드플레이의 이제 본편 이제 광고이긴 하지만 요거는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시간이 많다면 저걸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제 콜드플레이에서 저 CF에서 보셨겠지만 그래서 하루 더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이 공연 업계에서의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콜드플레이였고 나중에 시간이 많다면 오프라인상에서 만난다면 이거에 대한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전체 투어 중에 한 15분 만에 인터파크의 서버를 다운시켰던 밴드가 바로 콜드플레이였습니다. 잠실 주경기장 5만 장의 티켓을 15분 만에 솔드아웃을 시켰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공연을 보고자 해서 당시에 그 안표 값이 너무 높게 오르다 보니까 현대카드와 프로모트가 이제 협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하루 더 공연을 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실 광고는 바로 뭐냐면 울트라 뮤직 코리아라고 해서 이제 페스티벌입니다.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뮤직 페스티벌이라고 하는데 이 광고를 보시면 조금은 일반적인 공연 광고랑은 차이가 있다는 걸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동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뮤직 페스티벌과 단독 공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차이 중에 하나는 단독 공연 같은 경우는 아까 콜드플레이의 그 광고를 보시게 되면 콜드플레이 중심으로서 이제 카메라 이동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콜드플레이를 중심적으로 찍어서 보여주는데 반면 뮤직 페스티벌은 아티스트 중심이 아니라 지금 영상을 잠깐 보여드린 20초 동안에 아티스트는 20초 뒤에 설명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즉 뮤직 페스티벌은 그거를 즐기고 있는 관객들을 중심으로 카메라가 워킹을 하게 되고 광고에
타겟 자체도 그런 관객 중심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찬사 섭외 같은 경우가 뭐냐면 바로 현대카드 같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도 콜드플레이가 현대카드였듯이 공연업계에서의 협찬은 정말 중요한 역할이긴 합니다. 우리나라 티켓 판매율이 극장마다 약 30%에서 40%, 뮤지컬은 요즘 거의 70%까지 육박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만 공연에서 티켓을 판매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연장 객석수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협찬을 끌고 와서 협찬을 받아와서 우리가 그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도록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협찬사가 바로 현대카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공연기획에서 현대카드는 정말 대단한 업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했던 슈퍼콘서트들 같은 경우에 대한 데이터 조사입니다. 슈퍼콘서트로 왔던 아티스트가 193개 아카데미 시상식에 수상을 했다라는 거고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공연을 봤다라는 것들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현대카드는 공연을 제작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공연 제작사들이 갖고 온 아티스트들을 자신의 브랜드를 빌려주고 자신들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문화 마케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신용카드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연에 대한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공연은 바로 문화 콘텐츠의 한 장르이긴 합니다. 문화 콘텐츠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선생님, 강사 이런 교육이라든가 교수님, 연예 이런 것들의 바로 공통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대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문화 콘텐츠는 말 그대로 뭘 콘텐츠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대상이 있는 걸 콘텐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내가 제작을 하고 콘텐츠를 생산을 하고 이것을 수용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콘텐츠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콘텐츠에 대한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공연, 축제, 전시, 박람회 또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공연, 축제, 전시, 박람회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콘텐츠들이고요. 유튜브, 인스타 뭐 이런 류의 것들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플랫폼 기반의 어떤 문화 콘텐츠라고 얘기를 한다면 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공연, 축제, 전시, 박람회 같은 경우는 지역 기반의 어떤 콘텐츠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플랫폼 기반이든 지역 기반이든 이거의 최종 목표는 바로 돈이 되겠지요.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경우는 수많은 팔로워가 따지게 되면 광고가 붙기 마련이겠고요. 축제 같은 경우를 모든 지자체가 만드는 이유는 그 지역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콘텐츠를 즐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나라가 있죠. 어느 나라가 영화를 제일 많이 볼까요? 정답은 바로 우리나라가 영화를 제일 많이 봅니다. 물론 자료조사는 조금 10년 전의 자료이긴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1년 동안에 4편 정도의 영화를 보고 미국, 호주, 프랑스들이 3편 중반 정도의 영화를 본다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모든 데이터들은 뭐 극장 관람이나 OTT 관람이나 다운로드를 통해서 보는 모든 수치가 다 돼 있겠죠. 근데 보시게 되면 한국, 미국, 호주, 프랑스의 공통점은 선진국입니다. 나라가 잘 살수록 문화적 소비, 콘텐츠에 대한 소비는 더 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콘텐츠를 즐기는 왜 선진국이 그러면 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높냐면 잘 사는 나라들은 그 나라의 정책이나 모든 것들이 복지 정책의 중심으로서 움직이게 되고 모든 사람들은 9 to 6, 그러니까 6시 이후가 되면 회사 생활을 접고 그 다음에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을 바라보는 자세가 틀려지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까 어떤 일보다 자기의 삶의 행복을 찾아서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 자체를 문화적 생업비를 통하여서 우리가 대리 만족을 통하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복지 정책이 조금은 좀 그렇죠. 저희는 6시 이후에도 카톡이 오고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고 부장님이 연락이 오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 부경화를 누리자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생기게 되고 삶을 바라보는 자세가 한국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건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우리나라의 흡연율과 알코올 소비량을 보게 되면 엄청난 순위를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문화적 소비를 즐기는 이유 자체가 바로 삶의 자세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문화를 즐긴다라는 측면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데 오늘 콘서트나 보러 갈까?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콘텐츠의 가장 대표적인 영화를 보는 어떤 절차, 프로세스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면 영화를 보려면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갈 사람을 구하게 되겠죠. 그리고는 볼 영화를 같이 합의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예매를 하기 위해서 온라인상으로 직장 또는 학교에서 고참 또는 교수님의 눈치를 보며 예매를 합니다. 그리고 외출이니까 꾸미고 나가죠. 그 다음에 일찍 가서 저희는 팝콘을 사기도 하고 요깃거리를 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함께 영화를 보고 그 다음에 팝콘을 먹었음에도 우리가 또 술이나 또 식사를 하게 되고 그걸 또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그러니까 영화 콘텐츠를 즐긴다는 것조차도 이렇게 10단계의 단계를 거쳐야지만 우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지역 기반으로서 이루어지는 콘텐츠, 바로 공연이나 축제 같은 거는 다른 지역으로 방문을 해야 되겠죠. 그 지역으로 방문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단계를 거쳐서 내가 시간이 있는지, 자동차에 기름은 많은지, 갔다 오면 몇 시간이 걸리는데 내가 이걸 갈 가치가 있는지, 그러니까 지역의 관광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지역이 매력도를 갖고 있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점을 다시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하드웨어 장치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방 가면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출렁다리 되겠죠. 이런 출렁다리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을 유입시키고자, 또는 우리가 파리에 가면 에펠탑을 가고 이태리를 가면 저희가 콜로세움을 가듯이 랜드마크적인 건물을 지어서 그곳에 오게끔 만드는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이 있는데,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들이 소프트웨어를 많이 개발을 하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런 보령 머드 축제와 같은 축제나 또는 인천 펜타 락 페스티벌 같은 어떤 뮤직 페스티벌, 콘서트 등을 이렇게 유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적은 비용으로도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공연 콘텐츠를 즐긴다는 건 어떨까요? 축제나 그 다음에 다른 것들하고는 틀리게 공연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시간을 냅니다. 그리고 보러 갑니다. 방탄소년단이 공연을 하는데, 블랙핑크가 공연을 하는데 나의 회사 생활에 연차를 내버리고 모든 것들을 제끼고 가는 것이 바로 공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아티스트 자체가 매력도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전통문화 공연 예술 같은 경우도 이제는 매력도가 넘치는 공연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인터파크가 우리나라 공연 산업에 되게 중요한 티켓 시장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날짜 기준으로 과연 순수 예술 쪽이나 클래식이나 국악 쪽에 티켓 랭킹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봤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20위권까지 제가 살펴봤음에도 불구하고 국악 종류가 없었습니다. 주로 그나마 있는 클래식 장르는 다 서양악적인 부분이 있었고 그렇다라는 거죠. 특히나 여러분들 이 현실을 아셔야 되는데, 전통 국악예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게 한 페이지가 넘어갔는데, 국악예술 같은 경우는 자료조사를 해본 결과 관객의 80% 이상이 지인이거나 가족이거나 선후배거나 친구나 동기나 아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티켓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전통 국악예술 자체가 우리가 매력도, 그러니까 보면 재미없겠다, 지루하겠다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박혀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좀 더 콘텐츠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우리는 소비자에 대한 고민, 수용자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라는 것을 정말 저희가 반성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물론 전통예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존을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것을 승화시켜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활용하는 측면도 여러분들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가 강사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공연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수업이 20분이 지났는데 드디어 이제 수업이 시작입니다. 공연이란 무엇인가? 3요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연은 여러분들도 학교 다니면서 배웠을 겁니다. 공연의 3요소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배우, 출연진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즐기는 관객이 있어야 되고, 바로 무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공연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오늘 강연의 가장 핵심은,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관객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진조차도 관객들이 되게 루즈함의 표정이 보이죠. 그렇다면 이 공연은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연의 문제점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뭘 보여줘야 되는지만 저희가 관심을 쏟는다라는 거죠. 수용자가 뭘 원하는지에 대한 건 저희가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연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연하면 여러분들 here and now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즐기는 것이 바로 공연입니다. 우리가 방탄소년단의 공연을 유튜브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에 가는 이유는 뭡니까? 그 현장에서 느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공연이 갖고 있는 실시간 예술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100% 라이브라는 점입니다.
공연장에 온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한 달을 밤을 샜건 뭐 세 달을 밤을 샜건 신경을 안 씁니다. 공연 당일날 공연만 잘하면 그 공연은 잘된 공연입니다. 그만큼 저희가 라이브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고, 저희가 코로나 시대 때 온라인 콘서트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저는 온라인 콘서트는 진정한 공연이라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공연은 소비자와 그 다음에 출연진이 맞닥뜨리고 인터랙티브적인 요소가 있을 때 우리가 바로 그걸 공연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 here and now, 그 다음 100% 라이브로 진행이 된다는 거겠죠. 공연에 대한 프로세스는 솔직히 요 장표만 가지고 15주차 수업이 이루어지는 내용인데, 이걸 2분 안에 끝낸다면 공연은 수익 사업입니다. 티켓을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시장 및 자료조사를 통하여서 요즘에 공연의 트렌드는 무엇인지, 어떤 아티스트가 인기가 많은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이에 따라서 어떤 공연을 할 것인지에 대한 콘텐츠를 확정을 짓고, 그 콘텐츠가 확정이 지어지면 기획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관리자를 접촉을 해야 되겠죠. 저희가 방탄소년단의 콘서트를 열고 싶다면 그럼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하이븐가 빅히트인가 뭐 거기를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과의 방탄소년단 공연에 대해서 저희가 몇 회 공연을 우리가 계약을 하는 조건으로서 움직이게 됩니다. 계약이 체결된과 동시에는 협찬을 끌어모으든 방탄소년단의 공연이 이루어진다라고 홍보 마케팅을 통해야 될 것이고, 이와 동시에 공연장의 대관, 방탄소년단 정도라면 어떤 공연장으로 가야 될 것인가, 뭐 10,000명 이상이다 보니까 체조 경기장이나 뭐 또는 올림픽 주경기장이나, 그러니까 아티스트의 티켓 파워에 따라서 대관 장소가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티켓 판매는 저희가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인터파크나 예스24 등과의 티켓 판매 계약을 해야 되고, 해외 아티스트라면 입출국 관리서부터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 세팅이 이루어지고 공연이 진행이 되고, 이 단계를 프로덕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상을 제작함에 있어서도 프리 프로덕션 단계가 있고 프로덕션, 그 다음에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가 있습니다. 프리 때는 영상을 어떻게 기획할 것이냐, 어떻게 촬영할 것이냐, 콘티를 짜고서 만드는 과정이고, 프로덕션 단계는 바로 촬영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영상은 포스트 단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편집을 하고 색 보정을 하고 음향을 넣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공연 같은 경우는 그날만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프리 프로덕션 단계가 완벽하지 않으면 공연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덕션 그 단계에서 모든 것이 다 판가름이 나게 되죠. 그 다음에 공연 같은 경우는 행사 정산이 이루어지는데, 이 공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티스트나 기획자가 내가 뭘 보여주느냐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수용자인 관객이 어떤 것을 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저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싸이는 정말 공연의 최고의 대가죠. 얼마 전에 그 토크쇼에서 싸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콘서트장에서 신곡을 노래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공연장에 오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들이 있는데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히트곡만 자기가 부르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관객 입장에서 생각한, 그리고 이 사람은 워터쇼인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관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형태로서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건 뭐냐면 관객 중심으로서 끌어모으다 보니, 그래서 싸이의 공연이 대박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 보시는 아티스트는 바로 너드 커넥션이라는 밴드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밴드이기도 하지만 이 친구들은 뮤직 페스티벌에 가게 되면 자신들의 히트곡을 잘 부르진 않고 알려지지 않은 곡들을 부릅니다. 공연을 통해서 이런 곡들도 알리고 싶다라고 하는데, 공연장에 온 사람들이 너드 커넥션의 모르는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흥겨움을 갖는 것보다는 이 밴드를 통해서 듣고 싶어하는 노래는 그대만 있다면 뭐 이거라든가 좋은 밤 좋은 꿈 같은 노래를 듣고 싶어 하겠죠. 근데 그 노래를 안 합니다. 이것이 수용자적인 측면에 대한 배려 또는 생각이 좀 부족한 상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 양대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공연은 제가 수업 내용 자체가 공연 기획과 예산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공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짤까요? 예산 전체, 우리가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에서 비용, 들어간 예산을 빼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수익입니다. 단순합니다. 모든 산업 구조 자체는. 그럼 매출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연을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홍보를 통해서 티켓을 판매를 하겠죠. 500석짜리 극장이면 500석의 티켓을 판매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티켓 판매 가격 자체가 워낙 낮게 책정이 돼버리면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협찬을 받을 것이고, 또 국악이나 전통예술 같은 경우는 지원 사업을 통하여서 저희가 지원금을 받는 것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다 매출이 되겠습니다. 그럼 비용은 뭘까요?
공연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티스트들에 대한 출연료, 그 다음에 연출 감독, 음악 감독, 조명 감독, 이런 영상 감독 이런 분들에 대한 뭐 인건비, 그 다음에 연습료, 대관비, 의상비, 공연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바로 이것이 전체 비용이 되겠죠. 매출이 비용보다 많으면 우리가 수익을 보는 거고요. 매출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손실이 나는 거겠죠. 이것이 바로 수익은 이제 내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연은 100% 수익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연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면 성공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매출을 높이든가 비용을 낮추든가 이 두 가지 종류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매출, 티켓 판매를 많이 매출하든가 협찬사를 많이 끌고 오든가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서 지원 사업에서 재단 예산을 많이 따갖고 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에 대한 범위를 크게 가져오는 방법 또는 비용적인 면을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면 나가는 비용 자체를 덜 쓰게 되면 우리가 수익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모든 공연은 비용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딱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매출에서 우리가 국악예술이나 전통예술에서는 이 매출적인 부분을 끌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한정적인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로테이션이 되고 자꾸 루핑이 되다 보니까 전통 국악예술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이런 강의를 만드는 이런 재단과 같은 또 이런 곳에서 약간의 지원이 없는 상황이면 좀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 공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공연장에 가서 내가 티켓을 살 때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라고 할 때 한 10만 원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10만 원짜리 티켓을 1000장을 팔아야 1억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전통 국악 공연은 500석 이상의 극장을 넘어서진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1000석짜리 극장에서 만약에 공연을 한다 손 치면 비용은 8천만 원 정도에서 제작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1000석이 다 팔릴까요? 그렇게 판매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연을 할 때는 내가 몇 석짜리 극장에서 할 것이냐? 그러면 티켓 가격을 얼마로 산정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온라인 교육이나 오프라인 교육이 있다면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비용을 기준으로 책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비용이 공연을 제작하는 비용이 2천만 원이라면 티켓을 판매했을 때 2천만 원 이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극장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국악 공연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 티켓이 한 3만 원 정도 선이고 극장을 300석짜리를 잡으면 여러분들 솔드아웃을 시켜서 300장을 다 판다고 치면 얼마냐면 900만 원입니다. 900만 원. 그럼 공연은 900만 원 언더로 제작이 돼야지만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통 국악 공연이나 이것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발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매력도를 갖춰야 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창작 공연의 끝판왕은 바로 뭐냐면 바로 스텝이 1700명이 투입이 되고 출연자가 15,000명 그리고 제작비가 5,500억이 투입되는 그런 공연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올림픽입니다. 올림픽. 여러분들도 올림픽은 보셨겠지만 지금 보시는 영상은 북경올림픽 장혜모 감독이 했던 건데 여기에 투입된 사람들만 정말 15,000명이 투입이 돼서 올림픽 개막식을 만들어 갑니다. 3시간 동안에 쏟아붓는 예산이 5천억 가까이가 쏟아붓다 보니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문화기술의 최고점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올림픽 개막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스포츠 메가 이벤트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올림픽 개막식은 공연을 기획하고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은 꼭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세계 3대 메가 스포츠 이벤트는 바로 월드컵하고 올림픽하고 마지막 하나가 국제육상경기대회입니다. 이 세 가지 메가 스포츠가 이루어진 나라는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이렇게 5개국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자부심 가지셔야 됩니다. 지역 기반의 어떤 콘텐츠 창작 공연의 끝판왕이 바로 올림픽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저희가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화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영화는 종합예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문화종합예술은 올림픽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영화 같은 경우는 수백 명의 스텝이 촬영을 해서 만들어내는 2시간 내외의 결과의 예술이고요. 올림픽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연습을 해서 3시간 동안 벌어지는 개막식 공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캐리비안 해적 같은 경우에 제작비가 3,450억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수익은 전 세계 수익이 1조 7천억 정도, 그러니까 약 한 5배 정도의 수익을 봤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북경올림픽 같은 경우가 5,500억이 들어가고 경제적 효과가 약 30조 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요즘은 그 텐션이 좀 떨어지긴 했죠.
영화는 플랫폼 기반이고 그 다음에 올림픽 같은 경우는 지역 기반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공연 기획을 하신다면 제가 추천해드리는 올림픽 개막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가 바로 2008년도에 열렸던 베이징 북경올림픽입니다. 총감독은 장혜모 감독이라는 영화 감독이자 그 다음에 인상 시리즈라는 공연을 제작했던 장혜모 감독이 만든 올림픽이고요. 이 개막식은 올림픽이 보여줄 수 있는 개막식이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최고의 모습들, 스케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올림픽 개막식입니다. 바로 런던 올림픽입니다. 데니 보일이라는 영화 감독이 제작을 했고요. 총감독을 맡아서 진행을 했고요. 그라운드 자체를 하나의 뮤지컬 경기장처럼 만들어서 무대처럼 만들어서 뮤지컬로서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런던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올림픽 개막식을 추천한다면 평창 바로 전에 열렸던 러시아 소치 올림픽입니다. 이 세 가지 올림픽은 여러분들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당시의 소치 올림픽, 평창 바로 전에 있었던 올림픽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오륜기가 나타나는 장면이 올림픽 개막식에서는 되게 중요한데 한쪽에 오륜기가 펼쳐지지 않는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러시아 총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륜기 사고를 담당했던 사람이 죽었다라는 이런 소문도 돌기 시작을 했고요. 2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명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서 줄 안 맞추고 있는 저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사람까지 해서 오와 열을 지키지 않았던 저 친구까지 2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루머였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소치 올림픽의 개막식을 맡았던 사람은 이제 콘스탄틴이라는 TV 드라마를 연출하는 감독이 총감독을 맡아서 이 모든 개막식을 꾸며냈습니다. 근데 소치 올림픽은 요거를 제외하고는 정말 최고의 올림픽 중에 하나였고요. 근데 이제 그 러시아와 미국이 약간 대립 관계이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 개막식을 가지고서 굉장히 비웃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뭘 했냐면 기념 티셔츠를 제작해서 판매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이 자기가 나중에 그 기자회견을 합니다. 정말 러시아라는 나라가 대단한 것이 뭐냐면 콘스탄틴은 그 기념 티셔츠를 자기가 입고 나와서 이거를 인터뷰를 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은 정말 역사 속에서 정말 대단한 장면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콘스탄틴은 폐막식을 어떻게 만드냐면 자기가 실수했던 부분을 지금 보시는 동영상처럼 폐막식에 다시 그것을 연출을 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한 1분 정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Oh, very good. Will it work? Will it work? Of course it'll work. That's a very, very nice shot. Great to see they can have a laugh at themselves, isn't it? We're calling that misbehaving snowflake at the opening. Technology said to try as them, but you can always rely on your children to help you see the funny side of things. 예, 동영상 보셨겠지만 자신들이 갖고 있던 어떤 실수, 실패를 폐막식에서는 다시금 이거를 만들어내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보여줬던 것이 바로 러시아 소치 올림픽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올림픽은 꼭 보시고 이거를 보라고 하는 이유 자체는 뭐냐면 이를 통해서 내 공연에 대한 콘텐츠를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러시아가 이럴 수 있었던 거는 바로 기다려줄 줄 아는 마음과 여유,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를 통하여서 시민의식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최고의 폐막식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사진은 바로 뭐냐면 엑스제팬이라고 일본 밴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내한 공연할 때 앵콜을 부르는 순간에 그 밴드의 리더였죠. 요시키라는 친구가 한국의 여자 한복을 입고 나와서 태극기를 흔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관객들은 환호를 하게 되며 그 팬서비스에 대해서 최고의 만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한다면 블랙핑크의 제니가 도쿄돔 공연을 가서 기모노를 입고 일장기를 흔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용인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콘텐츠적인 요소, 그 다음에 그 서비스, 팬서비스적인 측면에서 하는 어떤 행위가 받아들여지긴 어렵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문화가 우리에게 수용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에 대한 받아들일 수 있는 관점에 대한 차이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창의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연 제작은 창의성이 진짜 중요합니다.
전통예술의 공연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수용자에 대한 성향, 이거를 보러 오는 사람들에 대한 성향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트렌드를 분석해서 창의적인 요소를 끌어내서 우리가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항상 전통예술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매력성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더 이상 관람객들은 우리의 국악공연이나 전통예술 공연을 보러 오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애도 관광도 예술도 공연도 매력성이 있어야지만 끌린다라는 겁니다. 영화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화는 영화 시장이 영상 시장을 거의 90%를 점령하고 있다가 TV의 등장으로 인해서 영화 산업이 망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돌파구를 찾기 시작을 했죠. 어떻게 돌파구를 찾나요? 대형 스크린, 더 큰 스크린을 만들어 놓고 음향 장치를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니네 TV로 느낄 수 없는 것을 극장에 와야지만 느낄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식으로서 자신들의 돌파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서 조지 루카스라는 영화 감독, 바로 스타워즈를 만든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극장의 사운드나 어떤 극장의 환경에 대해서 이걸 모듈화를 만들기 위해서 THX라는 어떤 그 규격까지 만들어서 사람들을 극장으로 끌고 오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공연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싸이의 공연, 자기 돈으로 공연을 추진합니다. 티켓을 팔고 그 돈으로 비용을 충당을 하고 만들어 갑니다. 지자체, 물론 지자체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3억이든 5억이든 3일짜리 축제가 됐든 뭐가 투입이 되고 이를 통해서 관광객 유치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놀고 먹으면 다 쓰는 돈이 다시 지자체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순환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공연 자체는 내 자본을 들여서 하기도 하지만 지자체 예산이 없으면 공연이라는 것 자체를 꾸미고 갈 수가 없기도 합니다. 전통 예술은 보존이 돼야 되는 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전승이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부분과 시민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공연을 만들어가는 것도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연들도 수많은 사람들을 모기해서 트렌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특수효과가 도입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싸이의 그 물대포 이거를 도입을 한다든가 얼마 전에 있었던 U2의 내한 공연을 보게 되면 70m짜리 대형 LED를 설치를 해서 다양한 요소를 보여준다든가 레이저 시스템을 도입한다든가 화려한 조명 시스템 또는 불꽃 연화장치를 도입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이런 특수효과들을 도입함으로써 공연이 볼거리에서 화려한 볼거리로서 단순히 가수의 아티스트로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연조차도 변화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수용자가 원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들처럼 우리도 조금씩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을 보이고자 합니다. 이것은 어떤 페스티벌이냐면 EDM 페스티벌 중에 하나인데 EDM 하면은 저희가 미국, 영국, 뭐 독일 이렇게 좀 드러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벨기에 붐에서 열리는 바로 투마로우랜드라는 페스티벌입니다. 전 세계 EDM 페스티벌 중에 넘버원이라고 할 정도로 벨기에는 EDM이 유명한 나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성공을 하는 이유 자체는 뭐냐면 굉장히 화려한 무대를 하게 됩니다. 무대 제작에만 6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을 40만 명만 딱 초대하고 그 2주 동안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 티켓을 사기 위해서 1월 달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고 각 나라별로 티켓 숫자가 배정이 될 정도입니다. 이만큼 공연의 트렌드는 점점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화려하게 가는 이유는 뭐냐면 심리적인 효과에 의해서도 우리가 오감을 갖고 있죠. 시각, 후각, 미각, 촉각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시각에 이끌리는 것이 굉장히 크다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통 문화 예술 자체도 이제 트렌드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해야 되겠지만 시각적 요소에 굉장히 많이 움직인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 공연이 달라졌던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지금 공연은 열리고 있지는 않지만 예전에 약 10여 년 전에 비미민 서울이라 그래서 사물놀이와 한국무용과 비보이가 어우러진 그 다음에 미디어 매핑이 어우러진 그런 공연을 만들어서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고요. 새로운 시도가 됐겠죠. 두 번째는 전통 공연의 변화적인 요소로서 바로 제가 좋아하는 공연 중에 하나입니다. 저 패션 디자이너죠. 패션 디자이너인데 정구호 씨가 자기의 의상이 가장 드러나게끔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콘텐츠가 뭐가 있을까 해서 공연이라는 장르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일무라는 엄청난 공연을 만들었죠. 전통문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전통 공연이냐
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 공연이 갖고 온 파장은 대단했고 뉴욕에서는 기립박수가 일어나고 매진 모든 공연이 솔드아웃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관객들이 원하는 공연을 만들어줬을 때 그것이 콘텐츠로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정구호 감독은 원래 평창올림픽의 연출감독으로 선임이 됩니다. 하지만 정구호 감독은 패션 디자이너지 공연 연출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행사 연출을 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도 속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이상한 텃세 때문에 평창올림픽의 연출감독을 사임하는 경우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쉬운 건 뭐냐면 이 정구호 씨가 만약에 평창올림픽 개막식을 이끌었다면 좀 더 색다르고 좀 더 수용자적인 측면에 새로운 정말 그런 변화가 있는 개막식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또 다른 사례죠. 그 북경올림픽을 연출했던 장이모 감독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들이죠. 인상 시리즈. 바로 자연과의 만남. 무대라는 것을 타파를 시켜버리고 실제 강에서 연기를 하고 실제 산에 레이저를 쏘고 영상을 쏴서 이런 곳에서 전통적인 요소를 함께 결합을 해서 보여줘서 이 도시는 배우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가 들어서고 관광객들을 위한 상점들이 들어서고 그래서 도시 자체가 변화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그것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할 줄 아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 뭐 특수효과적으로 홀로그램이라든가 이중 스크린이라든가 요즘은 또 그 생동감이라는 팀이 있죠. 엄청나게 요즘 행사 때 많이 다니는데 전통예술을 하고 있는 한국무용을 했던 사람들이 LED 의상을 입고 어떤 그 타임 코드에 의해서 의상이 켜지고 꺼지는데 이것이 관객들에게 큰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화를 가져갔을 때 현대적인 문물을 받아들였을 때 공연은 좀 더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연의 타켓은 바로 어차피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연을 연다면 여러분들의 지인이나 가족이나 부모님들은 어차피 오는 사람들입니다. 또는 어차피 안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악이나 전통예술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어차피 티켓 시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홍보의 대상을 어디다 맞춰야 되냐면 저기 교집합. 저 교집합을 맞춰야 되고 여기를 바로 공연의 성공지대 그리고 문화 콘텐츠 성공지대라고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홍보를 했을 때 공연의 퀄리티나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내 공연이 성공할 수 있는 지점이 되겠지요. 이렇게 끌고 와야 되는데 한 45분을 달려왔는데 이 결론은 바로 뭐냐면 공연은 라이브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추억을 나눌 수 있는 한 장소에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바로 콘텐츠가 바로 공연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전통 국악이 됐든 예술이 됐든 우리는 내가 어떤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어떻게 보여줘야 되겠지만 우리가 고민을 합니다. 정구호 같은 연출 감독, 그 다음에 저 러시아 소치 올림픽의 콘스탄틴이라는 감독처럼 관객이 보고 싶어하는 것, 그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끌어내서 그것을 보여줄 줄 아는 것이 바로 공연기획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공연기획과 예산에 대해서 여러분들 훑어봤고요. 결론적으로는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수용자 중심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최고의 콘텐츠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통예술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문화이긴 합니다. 하지만 조금의 변화를 주었을 때 수용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까지 오게 되면 태양의 서커스도 마찬가지로 서커스를 보러 하지 않으니까 달라져서 우리가 태양의 서커스 같은 형태가 돼서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듯이 우리의 변화, 공연에 있어서는 수많은 변화와 트렌드를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